근본적으로 격차가 나기 시작한 게 88 올림픽 때 같아요. 88년도. 그때만 해도 이 북한에서 이걸 저지시키겠다고 외교부, 각 나라 해외 공관들 여기 삼소나이트 가방에다가 다 달러 현금을 꽉꽉 채워서 88 올림픽 저지 공세 대표다라는 게 각 대륙별로 나가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 나라들한테 가서 여기 참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그때 그래서 돈이 있었어 어떻게. 비자금들이 있었어요. 김정일 비자. 88 올림픽 지르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북한이 폴상만. 그리고 대응도 못하고. 단편적인 신뢰로 해외 공간들에 매 이제 그 지시가 내려옵니다. 통일전선사업부, 외무성, 국가정치보위부서 공동으로 정보문이 내려오는데 스위스 주재, 남한 대사관의 대한민국 대사관의 대사는 어떠한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공사 참사는 어떠하고. 실례를 들면 노르웨이 내가 있을 때도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가 형이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대사를 포섭하라. 그 활동을 하라고 자금이 나와요. 그게 80년대 말이에요. 88 올림픽 때. 공사 참사 이놈은 아주 악질적인 안기부 놈인데 이놈은 피하라. 뭐 이런 지시까지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까지. 이게 90년에 들어가면서 이게 싹 다 없어졌어. 대응 능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태리 나갈 때는 남한 사람 할머니도 만나지 말래. 이젠 얻어먹는 주제, 빌어먹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만나봐야 대한민국하고 이제는 이념적으로도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이념적으로도 이미 손 들었고 뭘 가지고 설득할 만한 이유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건덕지가 없는 예, 그 다음에 무슨 경제적으로도 거지가 되고 빌어먹는 나라 되고 여기는 세계 10위가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래. 그러지 않으면 걔들한테 이제 매수당해서 또 이용당한다고 그 정도로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미 내적으로 무릎을 꿇고 대응을 못하고 오직 체제, 독재 체제 유지에만 몰두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건대는 80년 88 올림픽 이후부터 대한민국이 완전히 북한에 이제 현저하게 차이 나다가 오늘날에는 지옥과 천당 차이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이 대표님도 뭐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들. 피부로 느끼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난 젊은이들은 여기서 늘 그렇게 살아나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행복하니까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북한의 실상, 현실들을 우리 남한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그런 그 홍보, 현실 있는 그대로 덜지도 말고 더하지 뭐 그런 사업들도 많이 그런 걸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보게 되면은 우리 남북한이 예전에 우리는 뭐 새마을 운동을 할 당시에 북한에도 3대 혁명 불공기 운동을 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은 그때 망했고 예. 우리는 새마을 운동에서 경제가 많이 부흥이 됐고 그리고 99년도, 98년도 당시 여기는 IMF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할 때 북한에는 고난 행군이 시작이 됐고 근데 북한은 그냥 이름 못 났잖아요. 이 아주 이제 이유미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엘리트들 우리끼리 모이면 여기 남한에 온 우리 여기 남한에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이 50명 이상 되고 외고대학 졸업생이 한 30명 되는데 우리끼리 이제 모임들이 있어서 만나서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 남북한의 체제 싸움에서 이긴 거는 새마을 운동을 여기서 해서 나라를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북한도 그때 천리마 운동 그 다음에 대한의 사업 체계 공업 분야에서는 그리고 3대 혁명 불국기 쟁취 운동 했는데 이 싸움에서 북한이 진 거예요. 졌죠.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하니까 내 삶이 편한 거야.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저마다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여기는 김정일이가 딱 80년대 올라온 쯤에서부터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비서하면서 몽땅 측근 정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5대 권력기관, 조선노동당, 인민무력부, 국가정치보위부, 인민보안성, 외무성까지 다 장악하면서 여기다 돈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김정일이 비자금이라는 게 많이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충성의 외화벌이 운동입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싹 다 외화를 빨아들여가지고 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39호실에 갖다가 다 저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은행에 제가 그때 대사관에 근무했는데 한 50억 불을 거기다 이제 저장했는데 그땐 김정일 이름을 못하니까 스위스 주재 이철 대사 이름으로
거기다 딱 그걸 등록하고 김정일 비자금을 50억 됐어요 그때. 내가 있었으니까 그때 50억 달러죠. 50억 달러. 네. 그리고 이수영, 이철 대사라고 제네바 대사하면서 한 25년을 했어요. 그거 관리하느라고. 그걸 들여다가 돈 정치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 나라 경제에 암만 무슨 천리마 운동, 대한의 사회체계, 그 3대 혁명 불교 쟁취 운동 해야 돈 다 빨아가서 거기 들어가서 돈 정치하니까 인민 경제가 완전히 쉽게 말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치. 그게 그 극단한 차이인데 여기서 박정희가 이긴 거예요. 김일성이 한창 좀 뭘 만들어 놓던 거를 이 김정일이라 되면서 싹 다 이거 말아먹은 거야. 그 말아먹었다는 게 이제 그 충성의 외화벌을 하면서 국고에 있는 외화를 다 탕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아주 사례를 이 대표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여기 IMF가 터졌어요. 여기 고난행군이 왔어요. 이게 완전히 본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하는 게 내가 그때 이태리 있을 때예요. 대사관에. 신문도 분석한 거 나와 보니까 흥청망청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행복에 잘 사니까 도취해서 네. 막 그다음에 해 나가고 돈 쓰고 이러다 나니까 흥청망청하다니까 시춘거렸다. 그게 이제 대체 대한민국의 그 신문들 분석 자료들인데 난 이태리에서 봤어요. 대사관. 그게 나왔구나. 네. 이놈의 고난의 행군은 이제 이 김정일 체제에 다 도둑질해 가다 나니까 인민 경제 돈이 안 가다 나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이 독재자들이 국민들이 벌어온 돈을 다 도둑질해 가서 굶어 죽게 된 거고 여기는 갑자기 잘 사다 나니까 그다음에 자제가 안 되고 좀 이걸 우리가 좀 아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흥청망청하다 나니까 그 분석에 따르면 정신 차려가지고 군모으기 운동하고 해서 다시 부활하는데 이거는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김정일 때부터 완전 지옥으로 내려가서 이전에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 돼서 천당과 지옥 차이였는데 그런 차이가 그때 싸움에서 북한이 진 거예요. 김정은 시대 와서는 지금 그럼 어떠냐. 10년 청하에 보면은 처음에는 인민들한테 입 앞에 고깃을 먹이고 다시는 허리띠를 안 졸라매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한 4, 5년 해보니까 다 1년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배급도 안 주는데 누가 이제 국가를 믿고 수령을 믿습니까? 그렇지. 너무 많이 속았죠. 그동안에. 너무 많이 속으니까 암만 대선전하고 당선전에도 일을 안 해. 그렇지. 내 떼기밭 터밭 등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국가가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통치해 보니까 국가보에서 올라오는 자료도 보니까 이게 사상사업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밑바닥이 험악한가를 이 김정은이 알게 된 거예요. 이 가만뒀다가는 이거 쿠데타가 나고 폭동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하고 비상계엄령 준선식 상태를 다시 내려가지고 무자비하게 지금 처형하고 막 잡아 죽이잖아요. 지금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민들과 약속했던 게 다 거짓말로 되고 지금은 더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거의 폭군 정치하죠. 폭군 정치예요. 지금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을 통해서 오는 정보들에 의하면 고난의 행군 때보다 지금 아사자도 굶어 죽기 시작하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사상 상태가 복수의 칼만 갈고 있다는 거야 지금. 고난 행군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게 어지고 순진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속아서 이렇게 굶어 죽은 거예요. 좀 참으면 수령님께서 쌀 주겠지. 근데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건 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있을 때입니다. 사회주의 나라들 한 15개 나라들 중에 그 중국, 소련, 그 다음에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중에 세이브라는 경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세멘트하고 공작기계를 갖다 주면 쌀을 2,500만 원 먹을 쌀을 무료로 줬어요. 차관으로. 그래서 조금 주다 떨어져도 또 갖다 주곤 했는데 이게 다 없어지면서 붕괴되면서 쌀이 딱 없으니까 아예 그다음 못 줘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순수하고 너무 이제 거짓한 우리 백성들이 인민들이 신우님과 당만 믿다 그냥 그 자리에서 유서만 남겨놓고 죽었는데 지금 세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죠. 그때 태어난 세대들이 3, 40대 되는데 야, 또 이제 고난의 행군이야? 이번엔 우리 가만 안 둔다 하고 정말 사방에서 특히 군대에서 들고 일어나면 이건 무섭거든요. 제일 무섭죠. 못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화됩니다, 지금. 북한 내부 정세도. 그렇죠. 그러면 그 김정은 자체가 지금 뭐 폭군 정치하고 막 잡아 죽이고 이제 무자비하잖아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김정남을 왜 죽였을까요? 소문에 의하면은 중국군을 앞세워서 중국이 북한을 먹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김정은이 자기 이복형 김정남을 주겠다. 장성택이 지원을 받아서 뭐 그것도 장성택이 지원을 받아서 지지를 받아가 실질적으로 죽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그 말씀하는 건 다 소설이고 그렇죠, 소설이죠. 뭐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소설이고 김정남이가 무슨 후계자로 될 수 없죠. 후계자로 뭐 내정했던데 정은이가 그거 알고 이제 반발해서 죽였다 그래도 그것도 다 그건 북한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건 소설 써낸 거고 우리가 이 북한에서 다 왔다 그래서 다 북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저도 외교부에 있었지만 외교부에서 18년을 제가 17년을 근무했는데 저도 내 분야만 알지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최측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거 아는 순간에 내 목이 위험하기 때문에 알려고도 안 하고 그렇지. 성혜림에 대해서도 조금 책을 해공간 있을 때 봤지만은 아예 못 본 걸로 나는 죽어도 이건 모른다 하고 있는데 뭔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측근들이 많이 있는지 TV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이 뭐 심지어 뭐 김정일이가 한번 죽었다 살아 내전쯤 왔다가 자빠지다는데 뭐 언론에 빡 난 게 김정일이가 지금 어제 이전에 일어났는데 혼자 치솔할 수 있는 정도는 됐다. 그 집에 누가 들어가서 김정일을 치솔하는 거 봐요. 일어나서. 그 집 식구 아니고는. 부관도 그저 못하는데. 이런 소설을 쓰니까 자꾸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을 이해하는 데서 자꾸 혼돈을 가져오게. 그렇지. 특히 우리 이 좀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냥 자기 거기에 맞게 목적에 맞고 이 북한이라는 실체는 하나 있는데 그걸 한 10가지로 자기가 좋게 그냥 분석해서 자기 목적에 이용해 놓을 건데 이게 우리가 북한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자꾸 페이크 뉴스라 그러는데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김정남이를 왜 죽였냐면은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김정남이가 가만히 있었으면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근데 뭔가 움직였습니까? 김정남이 자꾸 그 보도 뉴스 하자. 특히 일본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자꾸 조금 좀 복잡하게 말하고 돌아다니니 저 어린애가 제 새끼 저거 담배 피우면서 저거 뭐야 저거 건방지게 이런 말도 하고 저게 무슨 지도자냐. 그 이제 김정일이 다 우리 이 대표님도 잘 알겠지만 김정일한테는 처간 노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성혜림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김영숙이라고 있었어요. 그 딸만 둘 낳고 그건 이제 김일성이하고 중매서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정은의 엄마 고영이가 있고 그 다음 김옥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전혀 몰라서 여기 와서 제가 나와서 알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다 사실이에요. 지금 보면이 알려고도 그때는 안 했지만 아는 순간에 정치범수용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총관리했냐면 김기영이하고 장성택이가 관리했어요. 이 자식들이 많잖아요. 노이니까. 이 김옥이도 아들이 하나 있어. 성혜림이는 아들 둘이고 김영숙이 딸 둘이고 고영이가 이제 아들 정철이 정훈이 서이고 그러니까 이 관리를 아버지는 몰랐어. 김일성이는. 이거 다 비밀내 1호댁, 2호댁 뭐 다 집들이 1호댁, 2호댁. 그 이제 초대서들이 이런 다 분리돼서 사니까 네. 김일성이한테 1월일마다 이 설날 인사 갈 때는 김영숙이만 데려갔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고영이한테도 김정은한테도 김일성이하고 찍은 사진 하나도 없잖아요. 3대 세습 백두 혈통을 선전하려면 제일 좋은 게 김정은이하고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정통성이야 그러면. 그렇지. 백두 혈통에서 내가 너를 그렇지. 손주를 3대, 인정한다. 3대 세습. 그런데 그게 없는데 이 관리를 누구한테 시켰냐면은 김경희하고 장성택한테 시켰어요. 그리고 김경희는 국내에 있을 때 다 케어해 줬는데 해외에 다 내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 있으면은 자꾸 여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접근해 와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저건 잘못 접근했다는 격까지 돼서 같이 이 처형된다는 처형되기보다도 쫓겨난다는 거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우상화한다고. 그러니까 고로 아프니까 다 해내보냈어. 몽땅. 김정철이 김정은이까지도 다 스위스 보내고 해서 김정은이 김정철은 후계자 교육시키나 보내는데 김정남이는 중국 마카오 뭐 여기다 보내고 옥돌이는 체코 있던 거를 오스트리아 이태리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옥이 아들도 어디 뭐 러시아 보내고 이래가지고 다 보냈는데 이 관리해 나간 거는 장성택이가 한 거예요.